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하락 덕분에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라 국간이 좋아진 거는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늘어난 세금 두고 어디에다 쓸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국세 수입은 164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법인세가 늘었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증가한 영향입니다. 현재 이렇게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거쳤으면 나라빚부터 먼저 갚아야지,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늘어난 이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채무를 줄이는데 우선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와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이 추가 세수에 대한 사용처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채무 상환과 미래 투자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돈이 더 들어온 것보다 어디에다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증시 호황으로 나라 국간 사정은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그 재원을 빚을 줄이는 데 쓸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투입할지가 새로운 경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들으면 너 얼마나 모았어? 이게 이슈였거든요. 지금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5세에서 79세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비율은 51.7%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도 86만 원 수준까지 늘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초연금 제도도 확대가 되면서 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후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연금 수급자도 늘고 연금 수령액도 늘었다면 상황이 더 좋아진 거 아닌가요? 네, 핵심은 생활비와의 차이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86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요. 최근 노후 재무 분석에서도 은퇴 고령층 상당수는 월 70만 원 안팎의 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경비실에 이제 일하시는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생활비 마련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인데 기대 수명은 80대를 훌쩍 넘기면서 은퇴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후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느냐, 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연금 수급률보다 노후 소득의 질을 높이는 데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7일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은퇴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근로소득을 함께 활용하는 노후 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 이슈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죠. 참교육 이야기가 여기 코너에서도 또 나오게 되는데 최근 경기교육감에 당선된 안민석 당선인이 참교육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교권보호국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결국에는 교권 침해가 그만큼 심각해졌다, 우리 사회의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으로 교직을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교권보호국이 신설이 되면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법률 자문이나 피해 교사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조직 신설 자체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교권 회복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호돼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교권 보호국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자님, 교권 보호가 꼭 실전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